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대결이 치열한 가운데 탄핵 완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역임, 당내 대통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 대선 과정은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방식대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넓게, 운동장 넓게 쓰면서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전 의원이 생각하는 향후 전국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를 열며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상들을 많이 하던데요. 현재 탄핵심판 선고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다들 14일이라고들 입을 모았었잖아요. 네. 저희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관련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다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황이라 네. 그냥 제 바람을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헌재 재판관 8분이 손톱만큼의 애국심이라도 있으시면 네. 빠르게 8대0으로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한 대통령의 직무 중에 그냥 간단한 실수, 행정적인 조치의 실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군인을 동원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야당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지난 70년 동안 야당이 말 안 듣고 그런 야당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근데 모든 대통령이 야당 말 안 듣는다고 군인 동원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 불문 헌법과 같은 얘기가 야당과는 대화하라 아닙니까? 네. 우리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야당과 대화해야 돼요. 근데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총뿌리를 들이대요. 저는 뭐 이런 섬뜩한 일을 했던 분이 이렇게 질질 끌어서는 국론 분열만 일으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둘러싸고 지금 국민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 이후에 전국에 대한 걱정을 많이 네. 하는데요. 정치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분노를 증폭시키고 네. 그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광장에서 소리 지르는 분들 어느 쪽이든 간에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 지지층이 불안에 떨고 있으면 불안을 이렇게 잠재우고 다독이고 이렇게 하는 게 선출직 공직자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역할이지, 네. 광장의 분노에 가서 더 기름을 끼얹는 소리들을 하고 하는 건 정말 저는 그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대에, 이 상황에 광장의 분노와 분열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네. 다행히 정치권에서 헌재가 심판을 내리면 그것을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간에 승복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방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도 공식 네. 입장으로 승복하겠다고 얘기한 건 천만다행입니다. 네. 다만 개별 의원들이 나가서 광장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또 이렇게 분노를 선동하는 거 저는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소추안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중론을 이야기했었던 저로서는 네. 참 뭐 답답한 노릇이고 유감스러운 상황이죠.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께서는 옳았구나, 그거 봐라, 이제 이렇게들 하실 텐데, 사실은 이건 이거, 그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이 위중한 헌법 정신 위배와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엄중한 심판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 중에 하나가 정치는 시속 게임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속 게임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더 몸무게가 나가고 내가 힘이 있다고 콱 누르면 엉뚱하게 상대만 떠요. 그러니까 힘 자랑하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오히려 상대한테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대통령이 막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해 버리니까 그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더 유리해집니다. 네. 또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자기 권한이라고 탄핵을 계속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줄탄핵 줄기각으로 돌아오는 부담이 쌓이는 건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속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힘 자랑하고 누르면 상대만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보할 때 양보하고 또 이렇게 자기의 권한이어도 네. 절제할 줄 아는 진짜 용기를 우리 정치권이 민주당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만났잖아요. 네. 이 대표와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인사들과의 회동이 이어졌는데요. 당내 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저로서는 참 모진 기억이 있잖아요. 네. 제가 경선만 3번 하고 배제만 4번이 된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런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의 경우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그럴 때 사실 저도 사람이라 머뭇머뭇했거든요. 네. 근데 만나서 이 대의명분, 지금의 대의명분은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내란 추종 세력들이 다시 집권하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 내란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대의명분 앞에 뭐 사사로운 감정, 과거의 이야기 이런 것들 늘어놓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네. 근데 그 대의명분의 승리, 우리 국민들의 승리를 만들어내려면 네. 사실 민주당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도 이제 나가고 아마 많은 우리 비명계 의원들, 비주류 분들 이런 분들이 5분 정도가 저와 함께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중요한 건 모양새를 만드는 것까지는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모양 좋은 사진도 찍고 분위기는 잡았는데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죠.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실질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저렇게 무슨 그 올림픽 나가서 삼관왕 이룬 개선 장군처럼 저러고 막 저 구치소 앞에서 행진하고 그런 걸 네. 보니까 그 당내 통합과 관련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조치를 언제쯤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단계별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의원이 생각하는 추가적인 실질적인 조치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요? 무슨 기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이른바 지난 공천 과정에서 상처 입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네. 분들한테 당신은 당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버림받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네. 그렇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뭔가 역할을 맡고 당에서 다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공간을 찾아낼 수 있는 거. 네. 그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당직이 됐든 아니면 무슨 선거가 열리게 되면 그 선거 공간에서가 됐든 네. 이런 실질적인 후속 조치와 역할과 공간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죠. 이 대표가 그 체포동의안 가결 때 당내 일부가 검찰과 내통했다는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그건 저의 부족함이라면서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쉽고 미안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직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말끔하게 이렇게 정리됐다고 생각은 안 돼요. 네. 계속 아마 여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본인은 지나간 일과 관련된 회고적으로 얘기하다 나온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선거 과정 혹은 표결 과정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네. 생각해 보면 그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내통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만든 혁신위원회,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채택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론 채택 과정도 같이 밟았어요. 네. 이재명 대표도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도 나는 검찰에서 영장이 오면
바로 심사받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에서 네.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면 검찰과 내통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도 있고요. 네. 본인도 명확한 증거는 없고 본인의 이제 정황상 그렇다는 추론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네. 설명을 좀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의원은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탄핵 찬성, 내란 반대 세력이 다 뭉쳐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네. 이제 주도를 하고 고민을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계별로 조금씩 다를 거예요. 지금 단계는 저는 민주당 내 당내 통합이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또 다른 오해를 쌓고 있는 이른바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된 검찰 내통 발언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당내 통합이 도움이 된다. 네. 두 번째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렇게 갈등을 빚다가 당을 나간 세력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과의 이제 또 통합과 확장이 필요할 테고요. 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이 51대 49이라는 아슬아슬한 그 승리였으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내야 이후에 내란 추종 세력들,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네. 소수가 되고 그분이 소수가 되어야 전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마지막 단계는 그 중도적인 분들 혹은 보수적인 분들 중에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까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랄까요? 이 연합정부 분위기를 네. 탄생시켜서 그렇게 정부가 앞장서 나가야지 안 그러면 집권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또 다른 탄핵을 요구하고 또 다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겨나 버릴 테니까 저는 그런 걸 아예 잠재우기 위해서는 아예 확장적이고 아예 최대 다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 역시 청산 대상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난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선을 긋고 있던데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네.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은 당내 통합도 아직 깔끔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당 안에 당을 떠나지 않고 본인이 남아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을 먼저 이렇게 좀 세우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단계 네. 세미래라든지 혁신 쪽으로 나간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또 다른 그림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 단계는 아마 탄핵이 좀 완성되고 나서 조기 대선이 본격화 시작되면 네. 본격적인 얘기가 진행될 수 있겠죠.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에 대선 후보 경선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자들 간에 분명한 견해 차이가 있고 또 앞서 이제 말씀하신 통합 관련해서도 조혁신당이라든가 범야권 연대를 이룰 경우에 각각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가 사실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선에 대한 구체적인 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경선 관련해서 지금 탄핵 국면이라 탄핵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대선 얘기를 하는 건 좀 웃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은 그냥 비공개로 네. 민주당 안에서 누구누구 나올 사람들의 대략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경선과 관련된 이견을 좀 듣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통 크게 받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네. 본인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석방돼서 나오면서 네. 그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습게 돼버렸어요. 네. 다른 분들이 그 국민 경선 완전 국민 경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개방형으로 가자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경선이 역동적이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어떤 컨벤션 효과도 나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그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워낙 원사이드하게 이재명 대표가 앞서 나가는 걸로 보이니까 네. 허나만한 경선 혹은 추대 경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런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좀 역동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 경선 과정에 좀 다양한 방식을 좀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근데 또 반론도 있잖아요. 뭐 정당주의 훼손이라든가 또 역선택 우려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물론 것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조금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까 다들 말을 못 꺼내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탄핵의 뭐 8대0 파면 결정이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네. 좀 이야기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상속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각종 이제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가 하면 기업인들과 잇따라 해동행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뭐 우클릭 행보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던데요. 이 대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게 네. 있는데요. 박용진은 사실은 이제 진보 정당 활동을 했고 네. 진보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지만요. 그 경제의 성장과 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우클릭이라고 생각하는 건 결연히 반대합니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정부가 민주당의 정부가 진보 정부가 경제 성장을 포기했나요? 네. 혹은 기업 지원을 안 했나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스웨덴의 3인당도 독일의 3인당도 영국의 노동당도 본인들이 집권하면 자기들의 가치와 방식에 맞게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업 지원을 하고 노력을 정책을 펴나가요. 네.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감세면 뭐 보수, 증세면 진보 이것도 되게 낡은 이분법이다. 네. 저는 뭐 그거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데 다만 그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 지원을 해서 열심히 행보하는 건 저는 100% 찬성. 또 국부펀드 이야기하고 경제의 또 다른 투자와 뭐 노력을 새로운 국가 전략 산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역시 저는 찬성. 네. 근데 상속세는요 좀 달라요. 네. 보통 상속세는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승만 정부 때는 90%였어요. 박정희 정부 시대 때는 70%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많다 하지만 그때가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보수 진보에 무관하게 이거는 부의 대물림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조금 완화하기 위한 네. 이런 조치이고요. 뭐 제일 또 두 번째는 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었다고요. 네. 근데 이번에 만일에 지금 그 기재부가 내놓고 있는 안이나 민주당에서나 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대로 하면 세수가 한 2조 정도가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세수는 줄어들고 그 빚을 내야 되는데 그 빚은 누가 갚죠? 우리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무책임한 일이다. 두 번째로 상속세를 깎아주면 원래 감세를 하면 감세 효과가 두 가지로 나잖아요. 법인세 깎아주면 R&D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고 네. 또 소득세를 깎아주거나 뭐 이렇게 되면 배당세를 깎아주거나 이러면 이게 내수를 진작시켜 소비를 진작시키잖아요. 근데 상속세 깎아줬다고 아파트 세금 깎아줬다고 그게 내수 진작으로 간다는 건 전 세계 어디에도 본 적이 없는 네.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런 일을 왜 양쪽이 다 하려고 그러느냐. 네. 이거는 좀 동의하지 않아요. 이거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클릭이 아니다. 경제적인 어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제시하는 건 보수 진보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세금과 관련돼서는 좀 명확한 효과를 바라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제시하면 서로 이제 하나의 논의 주제가 돼서 서로 갑론을박 속에 뭔가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가 이제 정부도 깎아준다, 야당도 깎아준다, 여당도 깎아준다, 깎아준다만 얘기를 하지 최근에 무슨 세금 더 걷겠다는 얘기 한 적 있나요? 네. 작년 올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정부의 세수는 계속 줄어서 50조, 60조가 덜 거쳤다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펼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더 부담될걸요. 네. 조기 대선 치러지면 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출마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모든 게 다 준비된 대선 주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광화문에 6명이 모였었잖아요. 네. 근데 저하고 이재명 대표 빼고는 그
그분들 중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해보신 분이 없어요. 네. 경선을, 당내 경선을. 뭐 그래서 저는 뭐 메시지나 지역 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출마의 공약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도 나간다라고 하면서 뭐 움직이기는 국민 여러분께 좀 죄송한 상황이고요. 네. 아마 이재명 대표 빼고는 지금 뭐 적극적으로 그 후보 행보로 보일 만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네. 아마 지금 상황에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민주당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승리를 완수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깊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입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현재 구도가 그대로 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동적인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나가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 나오시든 간에 어쨌든 민주당 경선 과정이 이거 재밌네 하고 시선을 끌고 중도적인 분들이 민주당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된다면 민주당을 찍어야지 네. 라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약점, 이재명 대표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과정이었으면 좋겠고 네. 더 좋은 건 다른 도전자들이 네. 이렇게 그야말로 1등으로 올라서서 새로운 역동성을 보이고 민주당이 확장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거론되는 여권 후보 중에서는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앞서던데요. 이문수 장관은 저희한테는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후보예요. 왜냐하면 저도 아까 지금 뭐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이는 선거지만 중도층 그리고 확장성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김문수 후보면 확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확장성이 있는 다른 그런 분들이 되면 걱정스러웠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서 나오는 걸로 국민의힘은 망했다고 봐요. 네. 그걸로 그냥 아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뭐 확장, 중도, 뭐 대선 승리 이런 거 다 이제 끝났고 그냥 차기 당권이나 바라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더 만연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정신 차리고 국민들 눈높이로 돌아올까 봐 민주당이 보다 더 긴장하고 또 민주당은 국민들의 상식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뭐 탄핵에 집중하는 분위기인데요. 선거 국면이 다가올 경우 개헌 문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돼야죠. 네. 아니 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 지긋지긋하실 텐데 네. 지금 헌법은 대통령 잡아먹는 헌법이에요. 무사했던 대통령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구조가 그렇습니다. 아마 영화 한참 히트했던 영화 반지의 제왕 네.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절대 반지가 있는데 이 절대 반지를 가진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갖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타락하고 사악해지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네. 지금의 헌법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야말로 반지의 제왕,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나왔던 그 절대 반지하고 똑같아서 그 대통령을 망하게 하고 잡아먹고 네. 그 나라도 힘들게 하는 그런 법이니까 반드시 개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 개헌이라고 써놓고 분권이라고 읽습니다. 네. 힘을 나누고 권력을 나누고 쉐어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런 험악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기 대선 치러질 경우에 이번 선거 구도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1대1 구도로 가는데 모두가 아마 얘기할 거예요. 네. 국민 통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 이 두 가지를 누가 더 잘해낼 수 있느냐 이거를 누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광장에 나가서 국민들을 상대로 험악한 말들 내뱉고 갈등을 부추기고 분노를 증폭시키는 사람들 그런 정치 세력은 그야말로 우리 공공의 적입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국민들이 시선 뺏기지 마시고 이번 조기 대선이 열리면 지금의 상처, 광장에서의 분열 이런 것들을 잘 치유하는 과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고요. 민주당도 거기에 복무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는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선고 이후 국민 통합 등 후유증 완화에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호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가장 길게 지금 심리한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선고가 미뤄지는 것을 놓고 지금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 어떻게 보세요? 근데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늦어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지금 그 대통령으로서 구속을 당하는 상황에서 또 구속 취소가 네.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또 변론 때 적극적으로 자신을 또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일련의 과정 그리고 또 절차상의 문제가 또 국민의힘으로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일관성과 연속성 하에서 아마 법리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찬반의 시위가 이렇게 격화되는 상황에서 선고 이후의 상황이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설득력 있는 결론을 제시하겠다라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이번 주 중후반쯤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던데요. 박 부원장께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이번 주에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나오면은 이게 나라가 두동강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 선거 이후에도 국민 통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뭐 많은 고심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안에는 꼭 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정호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헌재가 가능하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만장일치 의견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 과정에서 뭐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이 이른바 이 반대하는 국민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헌재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헌재가 아주 섬세하게 만장일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이번 주를 만약 넘기게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하던데요.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있고요. 민심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탄핵에 대한 찬반은 국회 탄핵 소추 직후에 탄핵 찬성 75% 정도 되던 게 설 이전에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 보면은 찬성이 한 55% 내외, 조사마다 다릅니다만은 반대는 40에서 한 45% 이렇게 고착화된 조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보셔야 될 게 찬반이 어느 정도 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찬성과 반대 쪽의 결집력, 강도가 좀 문제가 됩니다. 네. 가면 갈수록 이 찬반의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강도는 더 강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반대 찬성보다는 반대가 조금 더 강도가 세워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그 여론의 에너지를 보면은 거의 이것조차도 이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26일로 결정이 되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탄핵이 먼저냐 이재명 대표의 심판이 먼저냐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상호작용의 효과로서 여론의 향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무래도 먼저 판결난 쟁점에 대해서 이후에 나오는 그 판결이 이 앞 판결을 덮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로 봅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경찰도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에 4명이 숨질 정도로 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13만 경찰 전원을 대기시키겠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용이든 기각이든 당분간 광장 민심은 들끓겠지요. 그렇겠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홍 소장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찬반의 그 의견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그 결집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상당히 민심은 들끓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최고 경보 수준인 뭐 가보 비상을 대기시키고 그리고 뭐 현재 앞 뭐 100m 이내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제2의 지난번에 그 서부지법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네.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여론은 이제 그 발표 당일에는 선거 당일에는 상당히 민심이 들끓는 모양새를 보이더라도 만일에 조기 대선으로 넘어간다면은 네. 저는 그거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지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외부 활동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낼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을 고지하는 시점 그리고 선고가 내려지는 시점 네. 그 사이에 대통령이 추가적인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 중에 몇몇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당장 계획이 없지만 선고일이 고지가 되면은 집회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고가 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그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그랬죠. 승복하겠다. 그리고 여야 공동 메시지도 가능하다. 이거는 국민의 힘으로서 바람직한 처신을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것은 두 가지 그 복선이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 당당하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만약의 상황에서 조기 대선으로 향했을 때 그 조기 대선으로의 어떤 방향 전환을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고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정 부원장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금 여야 여론전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이 아닌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던데요. 이건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네, 기각이 내용의 문제라면 이제 각하가 이제 절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첫 번째는 이제 국회 탄핵 소추에서 처음에는 이게 내란 죄였는데 내란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 수사에 권한이 있느냐,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로 이제 각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헌재라고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해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형사법에 적용되는 이 법률적 그 적용들을 가지고 뭐 따질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제가 우리 정호김 의원님 하신 말씀에 좀 하나 보태자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쯤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런 이야기 좀 당사자로서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뭐 그 말씀 좀 보태고 싶네요. 네. 네. 홍영식 소장님, 유승민, 안철수 등 여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이 불복할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 특히 지지층의 그 지지 에너지를 놓고 본다면은 탄핵 찬성 반대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일단 그런 어떤 이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불복한다는 거는 지난 미국의 경우 이제 트럼프식 그 불복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보다도 지지층, 네. 지지층의 불복이 이제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지지층이 강하게 그 불복하고 항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지 여부 그것이 문제일 텐데 지지층보다 먼저 불복해서 움직이는 어렵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헌재가 역대 최장 기간 수교를 이어가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석방됐고 탄핵 찬반 대립 앞서 말씀하셨듯이 더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양 진영이 총 결집을 했지만 중도층은 꾸준히 탄핵 찬성과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탄핵 찬성 의견이 전주 대비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근데 이제 중도층에서는 그 70% 정도가 10명 중 7명 정도는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물어보더라도 지금 이 조사 결과 지금 함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양 의견에 대해서 차이가 한 10%포인트 나지만 네. 중도층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은 이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탄핵 찬성 의견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최장 수위 기간이 이제 현재가 지금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달리 다른 대통령 탄핵 사건과는 달리 이 수위 기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길게 함으로써 그렇게 빨리 하지 않고 충분히 수기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면도 있고요. 그래야지 또 승복하는 한 사람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좀 더 용이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탄핵 찬성 의견이 70% 정도 중도층에서 나왔는데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이게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우겸 의원님, 헌재 선고가 임박하면서 지금 지지층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이게 중도층과 지지층 사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외줄타기를 한다기보다도 네.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나 그래도 정치에 내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 만큼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치라는 것이 탄핵이 워낙에 중요한 그런 그 쟁점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때 탄핵 얘기를 주로 하지만 정치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까지의 선거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은 그 정당이 잘해서 일어나기보다는 상대 정당이 죽을 쓰거나 잘 못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당장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이유가 LH 사태를 포함해서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를 견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는 지도부로서는 지금 이제 만약에 헌재에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방향타를 돌리는 것이 가장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는가를 볼 것입니다. 또 지금 그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아까 홍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등법원 또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상당히 여론에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연상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지지층은 하나의 상수이고 중도층 이 변수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그리고 지금 막상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해낸 정당이라고 민주당은 비판하지만 여론조사상 지지도가 그렇게 또 차이가 뭐 확연히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그 바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변수가 민주당에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그 공룡 같은 정당이지만 유연하게 방향을 트는가
여기에서 전략적인 역량을 가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여야 지금 여론전이 각양각색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엔 기독교인 의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핵 기각을 염원하면서 헌재 탄핵 각하 길걷기 행사를 했는데요. 이게 개신교 지지층을 염두에 둔 행보일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현 시점에서 탄핵 국면에서 종교 중에서 기독교의 에너지가 지금 종교 중에서 제일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와 종교, 정치와 언론, 정치와의 경제 분리를 굉장히 원칙으로 삼습니다. 네. 그런데 근자에 조금 이 부분이 정치와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딴 게 아니고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진보 진영에서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보통 사회적 약자라 그러면 여성, 장애인, 뭐 노약자 이런 사회적 약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범주에 성소수자, 젠더 문제가 되는 성소수자 거기다가 제3의 성까지 포함시키는 이 입법을 진보 진영에 두고 민주당이었죠. 진행을 하는 과정에 두고 기독교의 교리하고 이것이 상충이 되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이게 정치적으로라고만 보기가 어려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신학적 교리하고 이게 지금 상충되는 문제, 종교 이게 선거 만약에 대선이 치러졌을 때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이런 어떤 신학적 문제와 충돌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유독 정치적 결집력을 크게 발휘하고 또 이 네. 성향도 보면 과거에는 불교가 좀 더 보수적이었는데 근저에 보면은 기독교가 불교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민주당은 지도부 공개 회의를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파면을 촉구하는 동시에 헌재 판결을 수행한다면서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이 장외 여론이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장애 여론이 영향을 준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다만 야당 입장에서도 야당도 이렇게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2주면 끝날 거라고 예상됐던 게 지금 3주째 넘어가다 보니까 지지층에서 이 탄핵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저는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행위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저는 영향을 전혀 줘서도 안 되고 준다고 또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최근 신변 위협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산에서도 테러를 당한 바 있는데요. 당에서 암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인가요? 네, 지난해 있었던 이제 부산 테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은 뭐 배우가 있었다라고 의심도 했습니다만은 개인 소행이다 뭐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어온 제보는 민간의 제보가 아니고요. 실제로 정보 관련 사이트에서의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더 위험하게 보고 있고 이게 개인적인 어떤 테러 위협이 아니라 조직화된 사람들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자제하고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 같은데요. 지난번 12.3 그 윤석열 그 내란 계엄 때 나왔던 이른바 그 햄버거 갑자기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노상원 씨, 네. 노상원 씨 수첩에서 나왔던 분들과의 개연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전문가, 조직화된 사람들의 테러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해서 내랑 공범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역풍을 우려해서 그간 주춤했던 최대행 탄핵 논의에도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향후 어떤 수순에 들어갈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비공개 의총에서 이런 논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했던 네. 것 같은데 주로 마지막에는 윤석열 탄핵 그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쪽의 의견이 우세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헌법 위반 가능성, 첫 번째가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하라고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됐던 사유와 같은 사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둘과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2.3 내란 당시에 윤석열에게 받은 이른바 이제 서류 거기에 입법 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예비비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관련해서 최상목이 유관성이 있는 행위를 했는가라는 여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검찰이라든가 공수처에서 수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탄핵되어야 될 사유는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호김 의원님, 명태균 씨 의혹 사건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명 씨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지 향후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네. 기각되느냐 아니면 인용되느냐가 검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검찰에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네. 그동안의 행태를 볼 때 그런 판단과 그런 추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검찰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은 그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조직을 사랑하라. 여기서 조직을 사랑하라는 거는 검찰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라는 뜻이 아니라 검찰이 애초부터 주은 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제할 때 조직에 대한 국민의 사랑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명태균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 이전에 나중에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의 명운도 갈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앞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는 총장 패싱, 또 출장 조사 등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있었잖아요. 일각에서는 검찰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파 결과가 나온 뒤에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검찰을 믿을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수사를 시작해야죠.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고 탄핵이 인용돼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온다. 그때 가서 수사하겠다. 이거 검찰이 권력의 신여했다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이 기각이 되었습니다마는 헌재 판결문을 보면요. 김건희 씨 관련 수사에 의혹이 많다. 왜 제대로 안 했는가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헌재 내용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다만 이 증거 수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한 것이지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의 탄핵 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가야 된다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정서가 아닌가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정호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늦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별다른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 일단 아까도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당 차원에서 그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 내지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집회에 지금 당 지도부가 참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자체가 아마 당 지도부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지금 당의 방향성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은 지금 거리의 시위에 참여하는 다른 의원들의 개인적 행동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잠시 아쉬운 거는 애초에 계엄 선포의 과정도 그렇고 또 탄핵 그 소추 의결의 과정에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좀 더 당당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면 어땠을까? 그 결과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요. 네. 아까 제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검찰 그 이야기를 했듯이
정당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질문을 안 하셔서 답변을 안 하는 것뿐인데요. 어느 정당이든 사람보다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식하는 그런 정당. 네.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수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고 그거를 추진하려는 것을 중도층에게까지 보여주는 그 모습. 그러기에는 단순히 당 차원에서 지도부가 탄핵 기각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인용이 된다면은 이제 또 내란 정당 물러가라 하고 이제 공세를 강화할 텐데 네. 이럴 때도 당당하게 우리가 무슨 내란 정당이냐 나름대로 보수의 가치를 이렇게 지키고자 노력했다라는 근거와 기록은 좀 남겨두는 그런 전략으로 며칠 남지는 않았으나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강화된 당의 그 지도부의 입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여권 잠룡들 역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수 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답답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함부로 움직이기가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는데 다들 뭐 한계가 있겠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보수층은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지금 보수층마저 좀 분열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CG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한국갤럽이 이번 주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각 당의 이제 신뢰도를 물어본 조사가 있습니다. 네. 그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거는 TK, PK,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높지 않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반면에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신뢰성이 매우 낮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걸 보면 보수층에서도 이미 약간의 균열이 지금 있는 상태. 보수층에서도 이 국힘 지도부에 대한 아니면 이 국힘 대선 후보에 대한 약간의 분열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어쨌든 탄핵 선고가 뭐 가부가 결정이 돼야 이분들도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일부 잠룡들 사이에서는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냅니다. 조기 대선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탄핵이 돼야지 인용이 돼야지 조기 대선이 있지. 네. 탄핵 인용 안 되면 뭐 조기 대선이 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뭐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조기에 사퇴하고 개헌 국면으로 간다는데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윤석열 씨 말은 믿을 수가 없죠. 뭐 네. 그건 저는 뭐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시장이든 뭐 오세훈 시장이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요 일단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위가 불법계엄이고 내란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어야 되는가 네. 아니면 기각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또 분명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럼 윤석열이 탄핵이 선고가 된다면은 인용이 된다면은 윤석열과 절연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내랑 정당에서 벗어나려면 윤석열을 제명해야 돼요. 네. 제명해야 되는 거고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보수표도 받고 싶고 중도표도 받고 싶고 하는 이런 하나의 좀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인간 말종이라고 칭하면서 지금 친한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홍 시장이 한 대표에 대한 견제로 봐야 합니까? 실제 지금 현재 여론 순위로 봐서는 한 전 대표가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경쟁력이 있는 편은 아닌데 네. 근데 왜 유독 굳이 그러실까요? 콕 집어서 한 대표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홍준표 시장의 어떤 그 캠페인 전략이나 아니면은 그 정치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은 보면은 포지티브한 어떤 그런 그 캠페인보다는 네거티브한 그런 선거 전략을 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항상 누군가가 이 공격이나 이렇게 해야 될 희생양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서 사실 한동훈 외에는 없다는 거죠. 지금 김문수 이 장관을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
대구시장으로서 대구에서 아마 홍 시장 입지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오 시장을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공격했던 이 유승민을 다시 또 공격해야 한다? 전번에 한번 그랬다가 호되게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만만하고 탄핵에 대한 찬반의 어떤 구도를 만들어서 본인의 어떤 그 탄핵의 정체성을 입장을 명확하게 대입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대상으로 한동훈 대표를 설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정호겸 전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책을 출간하면서 정치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만 지지율 등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한 전 대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일까요?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계엄 선포 직후에 상당히 그 결기 있고 또 보수의 가치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그 행동 때문에 칭찬을 받다가 그 이후에 어떤 일련의 일관성이 없는 듯한 행동 때문에 상당히 그 보수 내부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그 강성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거의 축출되는 듯한 그러한 그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수학적으로 보자면은 만약에 대선이 열리면 적어도 중도층까지 견인하기 위해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는 보수 정치인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논리로 보면 지금 대안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근데 막상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이 행보가 가시적으로 큰 인상을 아직까지 남기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탄핵 후에 대선에 또 어떤 영향을 가하려 할지 그런 것이 전부 지금 오픈 퀘스천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데요. 아직 젊고 그다음에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나설 요량이라면은 그 결기와 절박함을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그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좀 길게 장기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기록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연 소장님, 오세훈 서울시장도 책을 내면서 지금 조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하며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검찰 소환 얘기도 나오던데요. 명 씨 관련 논란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지금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정체리지 답보 상태입니다. 김문수 지사가 탄핵 이후 계엄 이후 네. 지지율이 급상승한 반면에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정체에 답보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명태균 사건이 선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검찰에서 만약에 명시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속도를 낸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한동훈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한동훈 전 장관을 봐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간에 여권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악재로 지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외치면서 지금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가 지금 한 목소리를 내면서 손발을 맞추는 모습인데요. 친명계와 이른바 비명계 간의 화합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제 당내 갈등은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도 많이 놀랐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대선을 향한 시각이 아니라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벌이고 있는 내란 행위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급박함이 이제 우리 지지층 사이에 확 퍼졌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갈등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그중 와중에 이제 우리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단식 농성에 들어가서 좀 더 다른 주자들보다는 앞서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도부와 거의 호흡이 같아져 버렸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또 축소됐고요.
또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겨룰 만큼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대권 주자가 없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친명 또는 뭐 비명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른바 이제 우리가 개를 붙였습니다만은 개파 갈등이라든가 또는 세력 갈등, 지지율의 갈등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 개인의 어떤 갈등 수준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네.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네. 네. 홍 소장님, 대권 주자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보수 잠룡 5명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지금 여야 지지율이 비슷한 가운데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경쟁 과정에서 먼저 뛰어나갈 수 있었던 그런 위치죠. 지난 대선에 이미 출발 한번 했고 그런 상황이 되고 야당 후보로서 차기 대선에 먼저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선점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인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현 시점에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여당 윤석열 대표 여당 후보들은 손발이 묶여 있거나 방어 수세적인 입장인 반면 이재명 대표는 공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경쟁에서 방어보다는 공세가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그 경선 구조를 놓고 본다면 사실상 경선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프리패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심보다도 민심을 보고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경쟁자들은 경선을 해야 되니까 민심보다는 당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탄핵 이슈가 많이 줄어들고 이 여당 후보도 경선 국면을 지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누리는 이런 그 유리한 점이 해소가 되면은 아마 지지율이 줄어들고 우리가 보통 1대1로 구도를 이야기하면 역시 또 이번 대선도 50대 50이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정우김 전 의원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일강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와 견줄 보수 잠룡은 어느 후보가 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 현재 어쨌든 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위로 나오고 있던데요. 그 조사 내용만 가지고 이제 잠룡이 그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중도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정치라는 거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고요. 반전 드라마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얼토당토한 상상력을 좀 발휘하자면 예를 든다면은 김문수 장관이 지금 가장 지지도가 높은데 일단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네. 여러분들은 내가 강경 우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과거에 강경 좌파의 경험도 있었고 경기지사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반전의 드라마를 쓰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중간층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네.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먼저 후보 단일화를 해서 무대를 띄우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이거는 지금 대선을 전제로 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탄핵된다라는 가정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과연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 난지 아니면 보기 불쾌하고 싫어도 유승민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이 뛰는 게 날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동훈을 만나는 그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은 없지만 유승민과 화해하는 장면, 뭐 이런 식의 적어도 보수 지지층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그런 드라마라도 써야 된다. 그 네.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고법 선고에서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또 상황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있지 않고 만약에 이런 산수처럼 주어진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에게는 거의 지금 희망이 없는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김미연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권
후보 보수 잠룡 중에서는 어느 분이 유리할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김문수 장관이 가장 유력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후보들은 지금 명태균이라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상황 변수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써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문수 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중도를 소구할 수 있을까? 이분 캐릭터로 중도를 소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다른 후보들보다는 김문수 장관이 그래도 중도 유권자들을 끌어올 힘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운동 출신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운영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중도층을 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무김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돼도 윤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대선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에 네. 그 신박함, 그다음에 신선미, 깊은 인상, 탄핵의 강을 넘자라고 대구에 가서 그 호소하는 그런 어떤 진정성 같은 것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지 못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3의 젊은 대안 카드가 뜨지 않는 이유는 아마 본인이라든지 본인의 그 당과 관련한 당 운영과 관련한 지금 내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한국 정치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지금 뭐 대통령이 돼도 윤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나 일단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고민할까 지금은 별로 그렇게 별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박지정 부원장님, 네. 미국 에너지부가요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민간 국가로 본 건데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12.3 계엄 사태 때문이냐 아니냐.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뭐 12.3 계엄 사태도 영향을 끼쳤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부터 나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국가들 보면은 대부분이 핵 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일부 보수층 사이에서 핵무장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까지 담아서 저는 이런 그 지정 국가로 분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로 이어지면서 이 협상에 능한 트럼프가 이걸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 비용을 더 내놔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린란드나 알래스카의 이제 에너지 개발에 한국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저는 이른바 뭐 트럼프식의 성동격서 이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총은김 의원님, 뭐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협의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바꿔보겠다라는 것인데 참 외교부가 지금 뒷북을 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모르고 있었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미국과의 협상도 문제겠지만은 한국에 대한 디스카운트, 한국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에서 이 불확실성을 어떤 식으로든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보 때문에 민감하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의 AI라든지 원자력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면 뭐가 되는 세상은 더 이상 아닙니다. 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뭔지 그거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멈춰져 있습니다. 광장의 열기만 뜨거울 뿐 주요 주체들은 허공을 바라본 채 숨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각각 자기 주문을 하며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각종 설이 난무하고 정치권도 가세합니다. 12.3 계엄 사태 내란 정국은 대한민국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이해 못할 궤변을 하며 즉시 항고를 포기해 자기 부정 논란에 빠졌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민주공화정이 자리 잡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고 해도 봄이 오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